우리나라 빈곤하고 불평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KSDG 보니까 2030년까지 우리나라 빈곤율 수준을 OECD 평균인 한 12.5% 수준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데, 현재 추진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그 목표가 뭐 이렇게 달성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매 3년 단위로 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해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는데, 현재 작년 7월에 2차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차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완전히 폐지를 해서 수급자를 지금보다 한 26만 명 정도, 약 18만 가구 이렇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그 중위소득 환산 기준을 바꾸고, 그다음에 뭐 가구 균등화 지수도 바꿔서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폭을 넓히겠다 이런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그게 되면 상당한 정도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폭이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그 뭐 노숙인이라든가 혹은 뭐 쪽방 거주자라든가 혹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대상에 대한 어떤 계획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정부의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가 그 상대적 빈곤율 지표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회보장 정책을 확대를 해도 사실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그 비수급 빈곤층이 한 73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나와 있고, 이거를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면 한 132만 명 정도가 이렇게 비수급 빈곤층으로 있어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예를 들면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간의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해서,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간 비율이 비수급 빈곤층에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주요 빈곤율이 이게 그 밑에 하위 한 대여섯 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순위가 바뀌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2018년 기준인 것 같아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이 상대적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주체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 SDG의 목표가 슬로건이 저거잖아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정확하게 사회적 경제 혹은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연결해서 조금 그 구체적으로 그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이런 실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자리 창출 사례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부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자리 위기가 심각하게 봉착을 했고, 특별히 그 위기가 제가 보기에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혹은 청년층, 플랫폼 노동자 이쪽으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정부도 그런 위기 상황을 생각을 해서 긴급하게 일자리 만드는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일자리라는 게 근데 단기 일자리였어요. 작년 뭐 이렇게 연말에 2달, 올 초에 2달, 다음에 4달 정도 되는 단기 일자리 창출하는 것들을 정부가 이제 그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그 계획이 달성될 거라고 기대를 거의 못했어요. 워낙 단기 일자리이고 시간도 촉박하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가운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천 명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 달성된 게 한 6,600명 정도 달성을 했고, 그 이후에 한 10% 정도는 일자리 사업 끝나고 나서도 계속 고용되는 이런 걸 보였는데, 이런 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회적 경제 조직이었습니다.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역시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떤 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중에 하나가 이제 노숙인, 뭐 쪽방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그 거리 노숙인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거리 노숙인 대상 사업은 전부 다 지방 이양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막 그 지원 정도가 큰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하고 경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노숙인들에 대한 대책이 거의 지방자치단체의 전무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노숙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저희 자활복지개발원에서 거리 노숙인에 대한 특허 자활 사업, 일자리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뭐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한 45만 원 정도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었는데, 시행을 하면서 이게 크게 무슨 뭐 효과가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업에 한 3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70명 정도가 주민등록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사업에 계속 이어서 참여하고, 또 그 중에 한 20, 30명은 또 계속 안정적인 주거까지 좀 연결되고, 그래서 탈노숙에 성공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그 의미 있는 실천이 또 한쪽으로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저희 UN SDG의 세부 목표 중에 하나가 금융 서비스 관련된 오너십 문제가 있던데, 관련된 실험들이 좀 사회적 경제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를 행해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쪽방촌에서 행해지는 실험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동자동 쪽방촌인데, 동자동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정부 지원이나 외부 지원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자조적으로 이 소액 대출 협동조합 운동을 하는데,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500명 이상이 저 협동조합의 조언으로 가입을 해서 생활상 연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요에 이제 동자동에서 시작을 해서 동자동의 자극을 받아 청년들이 또 저렇게 청년 연대은행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게 최근에는 그 풀빵이라고 해서 대리운전을 비롯한 이런 뭐 플랫폼 노동자들, 또 비정규직, 가사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제협동 운동으로 성장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만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 사회 서비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게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좀 메꿔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제도적인 보장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다만 이제 고민되는 거는 사회적 경제가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긴 하는데, 이 일자리의 성격이 과연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조금 저희가 고민하고 또 개선해야 될 대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적 측면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